주로 뭐 이렇게 잡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저승사자처럼 이게 이제 LG 엔솔은 LG 화학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배터리 사업 부문을 거의 빼앗긴. 물적 분할은 사실은 안 좋은 사업 부분을 빨리빨리 떼내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위, 루머, 유포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질문이 꽤 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놓고 네. 뭘 많이 준비해 오셨냐고 좀 되묻고 있고 막. 질문을 네. 너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녹화를 할 때마다 거의 한 16부작 뽑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은퇴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2019년 12월 에 12월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부터 김앤장 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금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한 지는 딱 2년 되었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그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춘 위원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거래소 우리 상장법인 관련해서 상장, 네. 그다음에 공시, 그다음에 상장 폐지, 그 퇴출이라고 하는 건데 상장 폐지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불공정 거래, 네. 공매도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국거래소 근무하실 때, 그러니까 직전은 코스닥 시장본부 네. 상무를 예. 마지막까지 하셨고 시장감시위원회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도 했었고요. 주로 뭐 이렇게 잡아내거나 잘라내거나 막 이런 것들 상장도 담당하셨던. 많이 했습니다. 상장도 많이 하셨나요? 네.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예민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김영춘 전문위원님을 모신 건데 이제 요 영상이 2월 말쯤 저희가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상장 폐지의 네. 계절, 네. 뭐 감사 보고서, 뭐 감사 의견 비적정, 뭐 이렇게 되고 뭐 나중에 또 주총에서 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고 지금이 제일 지금 유념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연도가 종료가 되면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감사 의견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 감사 의견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꽤 있죠. 예. 그래서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이거나 의견 거절. 예.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범위 제한 한정인 네. 경우에도 상장 폐지 대상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일 경우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에는 2연속 범위 제한 한정이었을 때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부실이라든가 소규모 네. 기업들이 중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규제가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 감사 의견이 원래는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부적정하다라는 건 그 재무제표를 네. 믿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거고 거절이라는 건 감사 의견 자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회계감사법인이 예. 거절을 해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한정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감사 범위 한정 이거. 범위 제한 한정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려면 범위 제한 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은 대부분의 경우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태에서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범위 제한 한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고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전반적인 감사 범위 제한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미진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럴 때는 이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이렇게 감사 의견을 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중요한 뭐 영수증 같은 뭐 증빙 서류가 없다라든지 그것이 이제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한두 되게 개가 중요한 없어. 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나갈 수 있는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은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자료 제공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이렇게 의견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각양각색이기는 한데 일단 감사 보고서를 뭐 안 내면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하거나 거절이거나 아니면 2년 연속 한정이거나 2회죠. 2회. 그렇죠. 2년이 아니라 2회. 그리고 코스닥은 부적정, 거절 당연하고 한정이 나와도 거래 정지가 되는 건데 요거는 형식적 상장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통상 감사 의견 비적정이라고 하거든요. 비적정. 예, 적정의 반대말. 그 적정 의견이 아닌 비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묶어서 비적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비적정이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런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매거래 정지부터 시켜놓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상 기업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주게 됩니다.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주고 1년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적극적으로 바뀐 감사 의견을 제출하면은 그 사유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매매거래가 될 수 있는데 매매거래 재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역시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것은 상장 폐지입니다. 2년 연속으로 비적정 나와버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투자한 회사가 처음으로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왔으면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자하신 주식이 작년에 의견 거절 비적정 의견 나왔는데 금년에 또 비적정 의견 나왔다. 그것은 이제 상장 폐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엔 또 거래는 당연히 1년 넘게 정지가 되는 거고. 거래는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고요. 감사 시즌에는 이 회사가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본 잠식은 없는지 매출액 요건은 미달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살펴보고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린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때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걸 이제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 의견 외부에 이제 회계 법인이 감사 의견을 준다라는 거,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믿을만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도장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니 상장사로서의 존재 이유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기본이자 이게 가장 핵심. 투자의 가장 기본은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사업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사업 개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감사 의견인데 감사 의견이 없으면 그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요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나중에 맞다 2년 차에 그 다음에 거랑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이 비적정 나왔던 거 전년도 거랑 같이 감사 의견을 받아와도 이거는 실질 심사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감사 의견 비적정 나와서 매매거래 상태가 지속되고 개선 기한이 부여됐는데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바로 매매거래 재개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다가 다음에 감사의견 적정으로 바뀌더라도 바로 매매거래 재개시키지 않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게 이렇게 됩니다. 들여다보죠. 예, 다음에 들여다보고 종합적인 회사의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회사의 사업은 계속성이 있는 건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재무 구조는 건전한지 회사의 경영은 투명한지 이런 사업의 계속성, 재무 구조의 건전성,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후에 매매거래 재개를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 거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들여와서 재무구조도 건전하게 만들고 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무자본 M&A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 검은손들. M&A가 들어와서 겉으로만 재무구조가 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만 충족해 온 것 아닌지 그렇죠. 한번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예, 게 실질을 그 실질 들여다보겠다는 심사인데 것이죠. 예. 그래서 최대 주주의 면면도 보게 되고 예. 경영진의 면면도 보게 되고 맞습니다. 최대 주주의 그 자본이 어디서 온 건지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다시 받아왔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심사에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것하고 회사가 영업이 잘 된다고 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아왔지만 이 회사의 영업은 지속적인지 그다음에 재무 구조는 수치상으로는 재무 구조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정말 정상적인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경영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뭐 투명한 것 같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내부 통제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감사 의견 적정 이외에 실질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렇게 까다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건전성, 투명성을 좀 지켜주는 거기는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회계법인도 외부 감사인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알고 투자하라는 거냐, 어떻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감사 의견이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감사 의견이 비적정 의견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 아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렇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거나 하는 기업들의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사를 투자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그리고 신호등으로 따지면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비적적으로 나오게 되는 징후들이 있는데 징후. 징후들 예를 들면 회사의 영업이 연속적으로 뭐 2년 3년씩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옵니다. 네.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 그다음에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 지금 회사가 지금 공시한 재무제표가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뭐 예를 어느 들어서 정도 뭐 아실 수 3분기까지 있습니다. 거는 또 나와 있으니까. 예, 막 그러면. 이렇게. 예. 그다음에 회사의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고 매출액이나 영업이 뭐 이런 것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회사들. 네. 그리고 또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회사의 경영권이 자주 변경돼요. 자주 바뀌는. 예. 회사의 최대 주주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자주 바뀌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화되는 회사들. 네. 이런 것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본 잠식이 전액 자본 잠식은 당연히 상장 폐지지만 자본 잠식이 전액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이 자본 잠식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계속. 예. 이런 회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공시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담보 제공했다가 풀었다가 또 제공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회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네. 과도한 금액의 유상증자가 있거나 과도한 금액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거나 또 과도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자주 있거나 결국 모으면 과도한 금액이 되겠죠. 예를 이런 들어서 뭐 기업들은 전환사채 CB 1회차, 2회차가 아니라 막 9회차, 이렇게 10회차, 나오는 기업도 11회차 막 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런 기업들 있고 그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이 회사의 원래 고유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뭐 타법인 출자,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자꾸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공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자꾸 신사업 한다고 하고. 예.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징후를 보이는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징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나타나더라도 야 저기는 뭔가 벌써 노란불로 바뀐 지 한참 된 것 같은데라는 이 중에서 두세 개만 있어도 예. 조심하셔야 되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한 가지만 회사가 뭐 3년 연속 영업적자다. 그럼 네. 투자하실 수 없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근데 또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본인의 성향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래서 진짜 동전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동전주만 찾아다니시고 결국은 동전주에서 물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투자는 정석대로 하셔야지 공부하시고 네네. 조사하시고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순간순간의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우연의 일치 샀더니 우연히 올랐더라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심자의 행운 이런 거 조심해야 예,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스닥 기업에서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코스닥 기업에서 감사의견 거절 나오는 회사가 41개사나 되었거든요. 코스피 기업에서도 8개사가 나왔어요. 예, 작년에. 근데 금년에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40개사가 이게 감사의견 거절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견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네. 이제 써주는 거긴 한데 한참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감사의견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또 이제 강화가 되면서 예. 회계사들이 약간 좀 몸을 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감사의견 안 주려고 하고 예, 막 더 까다롭게 하고 막 이게 또 상장사들한테 여파가 좀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힘들어하죠. 특히 코스피 기업은 좀 덜한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냐, 힘들어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 받는 코스닥 기업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25개 내외였다고 하면 작년에 40개가 40개가 넘었잖아요. 넘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감사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과연 이와 관련 감사 대응을 위한 비용도 훨씬 많이 지출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예.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재감사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수억 원은 기본으로 쓰더라고요. 예, 그 바뀐 감사 제도에 대응을 하려면은 중소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예. 스스로 대응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장이나 아니면 뭐 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예. 회계법인을 따로 그렇죠. 써가지고 또 고용해서 또 뭐 포렌식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해야 막.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감사 의견을 주는 이제 회계사들도 회계법인들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 리스크 관리에 눈을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롭게 예. 스스로가 더 예, 예. 맞추셔야 하는 거고. 예,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은 회사가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오르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특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M&A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타법인 출자도 많이 하고 네. 하게 되는데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도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경우가 정말 타당한 얘기인지 예, 정말 사업 전망은 밝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지 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단순 또 단기 차익 실현만 노리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만 노리시는 분들은 아 뭐라도 해 먹으면 좋지 뭐 나는 물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혹은 거래 정지가 나의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다가 그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렇죠. 폭탄 돌리가 예, 내 손에서 예, 터지는 예, 경우들이 예, 이제 예, 예. 저도 많이 봐가지고 예. 또 그렇게 하시다가 예, 예. 나중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그렇게 폭탄 돌리기가 자기 손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터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많이 취재를 했었고. 근데 그분들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기업, 동전주, 이른바 잡주라 그것만 계속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폭탄이 터질 확률이. 그래서 본인의 습관, 뭐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되는 거고. M&A 뭐 신사업 이런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감 쪽에 계실 때 예. 이런 거 많이 체크하셨었잖아요. 예를 들면 M&A 같은 경우도 예. 예를 들면 신사업 질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네. 대규모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네네네네네. 뉴스도 한번 나왔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맞아요. 오히려 계약 상대방이 우리는 이 회사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 1조 원대 마스크 수출 계약이라고 했던 그럼 거기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시를 서둘러 아직 계약도 체결하기 전인데도 공시를 서둘러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거나 네. 어떤 경우가 있겠죠. 네. 예.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 걸 보니까 네. 제대로 평가도 안 돼 있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껍데기 회사를 비싸게 예, 사갖고 막.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예.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M&A 하겠다고 했는데 그 M&A가 사실은 실질적인 M&A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네. 이것이 실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봤는데 네. 전체적인 결과는 안 좋고 극히 일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본 거에 대해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되지 않나 투자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아까 그 뭐 허위 공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례 뭐 해프닝이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사람들, 그렇죠? 예. 허위 계약을 막 만들고 중개했던 사람들, 예. 또 회사 내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내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중간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공시도 좀 잘못돼 있고 예. 뭔가 기획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기획형 불공정 거래라고도 얘기를 예. 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획형 불공정 거래는 일단 무자본 M&A 이건 불공정 거래의 아주 그 형태의 일종인데 하나인데 무자본 M&A를 합니다. 자금을 네. 가지지 않고 다른 자금을 빌려서 네.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죠. 뭐 사채업자 자금을 빌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아니면 자기가 인수하게 될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막 돈을 땡겨오기도 하고.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해서 네.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는 경영권을 장악을 하고 이제 공시를 날리기 시작하죠. 허위 공시를.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허위 공시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틈을 타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네. 전환사채 이렇게 자금을 또 이렇게 조달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동안 또 주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그 예전에 이제 확보해놨던 지분이 있잖아요, 주식들. 네네. 그것도 팔게 되는 거죠. 네. 또 차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차명으로도 많이 미리 예, 사놨다가 또 그런 팔기도 하고. 주식들 팔아가지고 이제 이익을 챙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네. 조달한 자금, 그 유상증자 시비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 출자, 그쵸.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저쪽으로.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완성이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금을 조달한 무자본 M&A도 문제지만 자금을 조달한 자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감사의견 거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으니까 횡령배임 네. 이슈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과들이. 허위 공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시세 조종 네. 아니면은 부정거래 뭐 이런 것들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네. 그다음에 공시 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허위 공시 그래서 공시 위반으로 거래소부터 불성실 공시업인 지정이 되고 그렇죠. 매매거래 정지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또 이런 회사들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냥 한꺼번에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 기획형 불공정 거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그렇죠. 회사들 잘못하셨다가 이런 회사들 투자하시면은 아마 바로 상장 폐지되기 십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드네요. 그 모든 피해는 선량한 주주들, 네. 일반 개미들이 다 이제 떠안게 되는데 이걸 기획했던 당사자들은 밖에서 차명으로도 수익을 챙기고 또 회사 돈 빼나가고 경영하면서 뭐 법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쓰고 아까 말씀하신 거 뭐 타법인 출자, 그러니까 네. 다른 기업 자기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비싸게 사갖고 자기네가 또 그걸 위해 유용하고 예. 또 이제 거기다 이름을 걸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바지, 예, 그렇죠. 바지 사장들이 많고 다른 세력들은 또 그 뒤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기업이 이게 불공정한 세력들과 예를 들어 아까 페이퍼 컴퍼니 말씀 잘하셨는데 기업이 불공정한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그 페이퍼 컴퍼니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네네네. 페이퍼 컴퍼니하고 맺었으니까 그걸 공시를 한단 말이죠. 계약은 계약이니까. 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네. 그 공시를 담당하는 거래소나 감독원이 이 계약이 진짜 계약 맞아? 이것을 점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진실성을 확인하는 건 네, 아니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 공시를 해버리면은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것이 공시가 되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은 사실 진성 계약이 아니잖아요. 예, 허위 계약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할 때는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계약 상대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공급 저거 어디다 물건을 제공할 것이다. 예, 계약 상대방. 예. 거기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예. 누구냐 그 사람이. 그 계약 상대방이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공시 나올 때는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나오죠.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봐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마스크 공급하기로 했는데 저 회사가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는 맞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금액이 있어요. 네. 공급 금액이 이게 이런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과다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금액을 평소 하던 계약보다는 훨씬 더 부풀린 금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매출액이 뭐 300%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 금액이 실제로 이게 현실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계약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뭐 어떤 그 좀 현명하거나 부지런하신 투자자분들은 직접 계약 상대방에게 전화도 해보고 크로스 체크. 네, 크로스 체크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시가 뜬다 하더라도 뭐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공시의 진실성 여부까지 확인한 거는 아니다. 절차. 그렇습니다. 예, 절차일 뿐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험 투자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고위험 투자라는 개인의 거니까요. 책임과 판단 하에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분석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사전 파악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부실 기업의 징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크게 피해를 보시거나 하는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 맞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마스크 사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제가 그때 그 취재하면서 다른 마스크 사업하시는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케이스 있냐니까 정말 그런 브로커들이 많대요. 자기네가 한 뭐 몇백억, 뭐 천억씩 가져가겠다. 마스크 뭐 계약하자 그러면
그럼 계약금 갖고 오라고 10%, 10억이라도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구나 또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맞다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어가지고 예. 아 그렇죠. 항상 선거 앞두고 이제 테마주. 근데 테마주 중에서도 5년이구나. 5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 대선 테마주. 예.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대선 테마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예. 네. 테마주는 사실 네. 이게 테마주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거버넌스를 떠나서 ESG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ESG 테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슈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하는 걸 그런 경제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 어떤 정치인이 대선에 당선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쪽을 더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냐라는 그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죠. 나오는 테마들이거든요. 그러한 테마에 묶여가지고 여러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는 패턴들. 네. 이걸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네네.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다라고 어떻게 보여지. 보면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나오는 테마주들은 뭐 2차 전지 테마주, 네. 예,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테마주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테마주, 네. 뭐 AI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이고 일종의 섹터 개념으로. 예,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테마주가 사실은 그 우리 HTS 프로그램 네.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테마주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보여요. 그 증권사 예. 서비스로 그렇게 잘 묶어놓죠. 관련주들.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제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고 또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테마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테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로 종목을 묶어내 가지고 SNS에 이제 루머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 루머를 전파가 되면 이 전파된 루머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우리가 예를 들면 모 후보와 지연이 있어서 테마주를 묶기 우리 회사 주가 오르는 게 맞는 거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회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죠. 우리 회사 주식이 왜 오르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네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있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또 급락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다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그 밑으로 빠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테마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테마인지 그건 뭐 분명 조금만 파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참 초보자 분들은 모르고 당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조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나도 다 알아. 뭐 친족 뭐 혈연 뭐 없는 거 다 알아. 저기 그래도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그 그래도 좋은 거지 유혹에 좀 네. 흔들리실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또 요즘에는 해명 공시를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게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예를 들면 모 후보와 뭐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테마주 해가지고 주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냐는 말이에요. 우리 회사 그렇죠, 사업하고 그렇죠. 전혀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대표님이 모 후보와 고등학교 동창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사업은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라고 실제로 해명 공시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하셔야 되지 근데 또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해명 공시해가지고 주가를 그렇죠.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는 여러분도 잘은 아시겠지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시장에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예. 거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더 많은 그렇죠. 피해자를 예.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빨리 알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투자자를 위하고 시장을 위한 길이지 그 회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기업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 회사 주식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요. 언젠가는. 예. 근데 이제 그 테마주로 단기 급등했을 때 막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파는 경우도 예.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뭐 팔지 말란 법은 없고. 예. 참. 뭐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게 맞아.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 사회이사 누가 누구랑 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포를 하잖아요. 예. 자기네가 먼저 매집을 한 다음에 예. 뭐라 해야 되나 그 종목 토론방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뭐 단톡방 같은데 유포하기도 하고 그거를 거래소에서 캐치는 하려고 하고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실은 사전에 캐치해서 시장에 공표하거나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전에 캐치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SNS에 루머를 유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서 오른 현상을 우리가 사전에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는 캐치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사실은 거래소도 이런 어떤 그 불공정 거래나 허위 루머 유포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래소 시스템도 최첨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아무리 해도 사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인터넷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루머가 돈되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확인을 요구를 먼저 하거든요. 사이버 감시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니 뭐 어디 테마로 묻겠다는데 맞아요. 뭐 사업에 관련 있는 거 맞아요라고 해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공시를 유도합니다. 관련 있으면 관련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관련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공시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뭐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주가가 오른 다음에 좀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테마 징후가 보인다든가 어떤 그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뭐를 테마주로 붙겠다더라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은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나 회사의 보도 자료 아니면 회사의 현재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게 어떤 테마로 묶인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묶어지는 게 맞는 것인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 테마로 묶였으니까 주가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시면 뭐죠. 좋다구나 하고. 근데 또 그것도 인간의 속성이고 또 시장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참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조회 공시를 넣는 거. 근데 이게 먼저 이제 기사 같은 게 나와서 이 뉴스 기사가 맞는 거냐, 뭐 너희가 뭐 매출을 어떻게 한다 하고 뭐 아니면은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확인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넣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디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풍문이 유포되는 걸 먼저 캐치를 해서 조회 공시를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버 감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런 일들 합니다. 풍문 그러니까 수집하고. 풍문 수집하고 인터넷 루머 들여다보고 해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상장 기업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를 기업은 밝혀야 되죠. 그 사이버 감시팀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테마주가 있거나 그렇게 공시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전에 테마를 유포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먼저 매집하는 계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매집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오른 다음에 팔죠. 그렇죠. 그러면 특이한 거래들이 있어요. 거래가. 그래서 사이버 감시팀의 사이버 감시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매매 거래도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그리고 또 일부 매수나 매도가 집중된 계좌들,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매매 거래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올랐는지, 이 회사의 거래량이 왜 갑자기 증가했는지,
그다음에 이 계좌는 왜 갑자기 매수가 증가했는지 평소에 비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예. 실시간 매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유를 파악을 해서 이 계좌 이 종목과 이 계좌는 불공정 거래의 징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만일 불공정 거래 징후가 보이면 정밀 조사를 해서 감독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걸린 테마주로 해서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면 네. 이런 과정은 다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항상 그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대선 뭐 이렇게 선거철쯤 되면 한 번씩 보도자료 내잖아요. 예. 테마주 주의보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서 다 이렇게 다 보고 제가 있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이 거래의 패턴도 이제 분석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런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매매거래 패턴도 그 매매거래는 사실 계좌들의 매매거래는 계좌들이 이 계좌의 매매거래 패턴을 보면 분석해 보면 바로 알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매매거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매매거래가 이상 패턴을 보이는 건지 그럼 매매거래 이상 패턴을 보이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동시호가 때만 많이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넣었다 취소했다가 넣었다 취소했다 이걸 또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계좌가 갑자기 막 자기 점을 몇백 가지만 신용을 풀로 쓴다라든지 대량 매수가 있다든지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게 작년에 걸렸던가 재작년에 걸렸던가 그 한 주식 관련 유튜버가 적발된 케이스 있었어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큰 돈을 빠르게 모았다고 막 그 테마주 막 이런 거 막 유튜브 하면서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실명도 드러내지 않고 했던 유튜버 젊은 친구였는데 어떤 한 우선주 그 뭐 허위 호가 대량으로 제출했다 취소했다 막 이렇게 해서 예 그거 적발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은 아직은 살아 있더라고요. 영상은 뭐 몇 개월째 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 주변에 아는 슈퍼개미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젊은 친구인데 진짜 본인 돈 저렇게 해서 많이 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막 이렇게 눈여겨서 그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걸렸더라고요. 그 호가 냈다 뺐다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 현상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당연히 불공정 거래로 당연히 걸리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거래량이 없는 막 특정 우선주 가지고 막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잡아내야 되는데 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그 패턴들은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창의적으로 발전합니다. 창의적이죠. 맞습니다. 약간 IPO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IPO 예전에 그 상장 심사 쪽도 이제 담당을 하셨었으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물론 이제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는 예상 시총 뭐 70조 원이었습니다. 한때 뭐 120조 원을 넘기도 했었고 시총 2등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확 등장을 하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 또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의 어떤 추종을 해야 되는 막 왜곡 현상들 나타나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8.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 비중이 또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금 같은 그 패시브 펀드들이 그 LG엔솔을 그 편입 종목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 편입 종목에 집어 넣으려면 이걸 사야 되는데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뭐 확 오르겠죠. 왜곡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오버슈팅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연기금 같은 패시브 펀드들이 LG엔솔을 사기 위해서 다른 대형주들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은 대형 공모주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곧바로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지수 그다음에 뭐 KLX 300 지수 뭐 이런데 곧바로 편입시키지 말고 좀 시차를 두고 편입시키는 것도 시장의 왜곡을 좀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것이 뭐냐면 상장을 하고 나서 곧바로 MSCI 지수에 편입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ETF 그렇죠. 거기도 또 에도 많이 편입되었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LG엔솔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엄청났어요. 근데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그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LG엔솔이 상장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상장되고 나서 네.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하는 것을 할 때까지는 한 달 반 정도 시차가 생긴다. 그러니까 네네네.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반 지나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는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가 변동성도 확대가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급 현상 왜곡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LG 엔솔은 LG 화학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물적 분할. 예. 예, 했죠. 좋게 말하면 청출어람인데 예.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원래 모기업이었던 것보다 이제 덩치가 한 거의 3배 커진 아이가 탄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LG 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거의 빼앗긴 게 맞습니다. 되었고 예, 예. 여기뿐만 아니라 뭐 SK온, 예. SK 이노베이션의 뭐 자회사로 물적 분할됐던 그것도 그렇고 여러 논란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물적 분할 옛날에도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고 관심을 안 두었었는데 물적 분할은 사실 우리가 IMF 직후에 기업들의 M&A, 구조조정. 예,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물적 분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로 뭘 하느냐가 문제죠.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네. 자, 물적 분할을 처음에 IMF 직후에 만드는 이유는 안 좋은 사업 부분을 빨리빨리 떼내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그 알짜 말씀하신 사업부를 것처럼 떼내가지고. 알찬 거를 뺏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음. 왜 떼내는데 그러면은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네.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네.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서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게 주식회사의 성격인데 기본이죠. 주주이익은 저리 가고 지금 이 물적 분할을 최대 통해서 예. 그럼 누구를 위한 물적 분할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업 주주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최대 주주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주주 가치 제고를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우리나라의 시장 문화는 주주 가치 제고를 등한시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물적 분할을 막을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예. 그럼 기존의 주주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데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것은 물론 이제 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을 할 때는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가지고 있는 원래 모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회사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거죠. 회사 그 주주에게. 그럼 우리 회사가 다시 사줄게. 일정한 가격으로. 그러면은 그 주주는 피해는 좀 덜 하지 않겠어요? 예. 기존 주주의 피해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장에 제한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새로운 분할 자회사에 대해서 신진수권을 부여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적 분할해서 곧바로 상장하잖아요. 네. 사실 상장에 제한은 없어요. 상장에 뭐 바로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하는데 만일 상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곧바로 상장했을 때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 네. 기존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상장을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를 다시 좀 해오라든지 뭐 이런 어떤 탄력적인 상장 제도의 운영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그다음에 상장 제도의 탄력적 운영. 상장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목적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들여다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물적 분할을 좀 주주보호 측면에서 예.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업에게 필요하니까 기업을 이제 뭐 분할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럼요. 그걸 뭐 상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뭐 법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는 않는 거고 문제는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뭘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핵심이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도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IPO 할 때 뭐 신주 배정 뭐 우선 배정 그죠 신주 인수권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상장 좀 유예시킨 거라든지 좋긴 한데 이것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은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뭐 내 주식을 회사한테 사가시오 했는데 주가가 많이 이제 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주주도 되게 뭔가 싸게 이 회사에 넘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같이 이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 정당한 가치를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죠. 현재의 그 유상증자 할 때 이제 그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은 뭐 단기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뭐 2개월 가중 네, 평균 2개월, 주가 2주 뭐 이렇게 돼요. 예, 돼 있어요. 그리고 2개월, 2주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더라? 일주일인가 뭐 예, 며칠인가 해서 예. 하여튼 최근 주가의 평균이죠. 가장 최근 주가의 예. 평균을 따져 가지고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장기간 한다든지 기간을 좀 늘려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하,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제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죠. 저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아예 이중 상장, 모기업과 자회사의 중복 상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라기보단 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되고 네.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되고 기업에게도 기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뭐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또 그러면 조달할 필요성이 그런 있고. 것들을 감안하면 아예 상장을 만든 것은 거의 뭐 이제 물적 분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이익도 보호하면서 네. 물적 분할을 통해서 더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주주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상장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글 뭐 유튜브도 이제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 하나만 돼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들 돼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떼서 상장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잘못해서 저기 자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경영진들이 줄줄이 이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 한국이 좀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긴 하는데요. 예. 예,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르긴 한데 예. 물적 분할 후에 네. 미국도 물적 분할 후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진 않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건 예. 거기에 할 기업 수는 문화가 있죠. 그 기업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역시 제가 뭐 시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아예 상장 못하게 막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만약 시장에서 네. 기업이나 주주들이 보기에 상장을 하지 말아라. 경영진이 보기에 우리 상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상장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상장을 금지하자. 제도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투자 문화, 주식 시장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 이걸 제도적으로 뭐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미국처럼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어떤 소송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올 경우에 오히려 경영진들이 소액주주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영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약간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예요. 네, 그렇죠.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미국은 경영진이라고 하면 이제 이사들을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등기이사들. 예.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사의 책임이 네. 이사가 판단을 잘못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네. 그러면은 주주가 이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네. 니네들 회사한테 손해 끼쳤지. 그래가지고 그럼 손해배상해 회사에. 그럼 회사에 손해배상 내야 돼요. 예.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있어요. 주주는 이사로 하여금
어떤 이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 주주인 내가. 네, 그러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하면 그 이기면은 내가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책임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까지 확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를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것도 자기 네. 연봉의 3배까지로 제한된다면서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한 경우는 네, 연봉의 네. 3배로 제한되지만 뭐 제도적인 어떤 그 배상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손해배상보험 같은 걸 통해서 또 회사가 또 보험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게만 미치지 주주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주주에게 손해 끼쳤을 때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물을 수가 없고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상법 382조. 예. 예, 그거 바꿔야 된다.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이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대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예,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물적 분할 떼내면 당연히 회사에도 손실이고 주주에게도 손실인데 이러면은 진짜 그 주주들이 엄청나게 막 소송을 가해가지고 그런 의사결정 자체를 못하도록 예. 만들어야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잠깐 아까 다시 IPO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대여급들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너무 많이 줄줄줄줄 올라오다 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막 수급이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안분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안분해야죠. 예. 예. 시장의 영향을 수급에 불안을 주지 않게 네. 예, 안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사실은 대형주들이 많이 상장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작년에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그 안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그걸 안분할 수 있는 그 관계 당국이나 거래소가 안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안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장을 심사 청구해서 언제쯤 IPO하고 언제쯤 상장해서 매매 거래가 재개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회사의 자금 계획이나 자금 사용 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회사는 언제쯤 상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 IPO라고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회사의 기회 확대와 관계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언제 상장이 이렇게 지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강제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대형주라고 보이는 것들을 이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이게 언제쯤 운용의 묘를 살려서. 네, 그렇죠. 언제쯤 상장할 건데 그래서 매매 거래 언제쯤 개시할 것 같아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뭐 2월, 4월, 5월 뭐 2월에 집중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걸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하는 어떤 그 탄력적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뭐 강제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원래 2월에 상장하려고 했었던 건데 예. 그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고 바로 그 다음 달이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던 건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우리 그때 자금이 필요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 뭐야 최대 주주의 좀 구주 매각 예. 이슈도 좀 있었고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공모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뒤로 좀 연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야 조금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이제 코스닥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적자 기업들이 네. 이제 특례로 상장할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몇 개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이렇게 해서 뭐 바이오 기업들 예. 좀 올라오다가 테슬라 룰이라고도 하고 예. 성장성을 막 증권사가 좀 추천해서. 추천을 해주면 예. 성장성 추천 특례. 네, 성장성 추천 특례 예. 그걸 이제 테슬라 룰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루트들이 생겼는데 이게 물론 비상장 당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뭐 벤처 캐피탈들이나 또 이제 공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되겠지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더 주의할 점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흔히 이제 적자 상장. 네. 이잖아요.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네. 매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적자고 네. 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등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31개 네. 정도가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한 10개 정도가 상장이 된 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 특례 상장. 예, 기술 특례 상장으로 적자 기업들. 근데 이제 이 기술성 기업들 특례 상장한 회사들은 그 여러 가지 그 관리 회사의 징후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제도, 네. 예, 관리 종목 지정 요건 중에서 수익성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안 받죠. 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전 손실 요건, 장기간 영업 손실 요건, 그다음에 매출액 미달 요건 이런 것들은 안 받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예외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상장할 때 투자는 3년 정도까지는 이 회사의 기술성,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기술의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년 다 돼간다. 상장한 지가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는. 아하. 예. 아무리 특례 기업이라 예,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보셔서 판단하셔야지. 그러니까 한 2년 후반기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보시고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 어떻게 되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좀 투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기술 특례 상장했다고 해서 막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아니, 수익을 그렇지 못 않습니다. 내도 괜찮다 예, 이거는 예,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술 특례 상장 1호가 바이로메드였나요? 지금 헬릭스미스 6년인가? 16년, 17년 됐나? 하여튼가. 근데 하여튼 1호도 그렇고 뭐 몇 호도 그렇고 계속들 조금 사고를 치고 막 안 좋은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계속 들리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 더 막 까다로워졌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술성 평가 받는 것도 더 막 어려워졌다 그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위축됐죠. 예, 바이오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임상 1상 정도만 통과되면 상장이 많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임상 1상, 2상, 1상이냐 2상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네. 임상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느냐. 그러니까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작용과 달리 유효성은 이게 실제로 그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을 그렇죠. 유효성이라고 하거든요. 임상 1상은 말 그대로 독성, 위험성만 먼저 그렇죠. 보는 예, 거고 예.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네. 유효성은 그걸 한 단계 지나서 사실상 그러면 이상 사실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흔히들 1.5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1.5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효성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야지 상장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거래소의 허들을 스탠스. 높인 거죠. 예, 허들이 좀 높아졌죠. 참 그리고 아까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MSCI 선진지수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한국거래소를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출입을 했었고 그 뒤에 2017년부터 또 출입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2010년이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침 MSCI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막 쫓아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뭐 한마디도 못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주기적으로 한국거래소랑 MSCI 관계자들이랑 미팅은 하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2008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2008년에 우리나라가 그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시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와치리스트. 네네네. 예, 와치리스트에 편입이 된 때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MSCI 선진지수로 올려줄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1년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딱 넣어놓고 MSCI가 한국을 와치리스트에 딱 넣어놔요. 주시 대상국 넣어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은 MSCI 선진지수로 편입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네네네. MSCI의 의지.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편입된 게 2008년이에요. 그러면 MSCI는 와치리스트에 편입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막 한국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와치리스트에 편입된 이상 MSCI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서로 그것이 다 어그리가 되면은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편입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08년이에요, 그게.
와치리스트에 들어간 게 우리나라가. 그게 어그리가 돼야 되는데 어그러져 가지고 지금 한 14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근데 네. 2008년에 편입됐는데 몇 년 동안을 우리가 협상만 한 거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무한 루프. 그래가지고 2014년에 MSCI가 우리나라를 와치리스트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렸죠. 예. 아직도 와치리스트에 못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머징 마켓 계속 우리는. 예, 우리는 지금 MSCI 선진수에 편입하려면 일단은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2008년처럼. 예. 그게 그 와치리스트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6월입니다. 네. 매년 6월. 6월이고 매년 6월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1년간의 어떤 협상을 거쳐서 오케이 하면 이제 1년 후인 내년 6월에 이제 MSCI 선진수에 편입을 시키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뭐 와치리스트 들어가고 선진리스트 들어가려면 MSCI가 명확히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명확히 이건 안 돼. 이러니까 거의 14년, 15년째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도 이 자리에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김동연 뭐 이렇게 전 부총리셨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요건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을 물론 개방은 돼 있지만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 해외에다 역외 시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제3의 방안을 막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도? 약간 좀 지금 그런 제가 알고 생각이 있는 기재부에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TF도 만들어져 TF,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IMF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좀 있죠. IMF에 외환 대해서. 위기에 대한. 사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몇 개 나라 빼고는 우리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한 8위 수준 정도 외환 보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만 이제 수출입 위주의 경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가 충분해야 되고 외환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국가들 중에서 수출입 위주의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찾아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원달러 수합 계약 같은 거 있죠. 국가들 간에. 다 맺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국가들끼리. 우리도 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몇 개 국가 맺어져 있잖아요.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원 달러 역외 거래, 원화에 대한 역외 거래를 24시간 할 수 있게 해외에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MSCI 여기 시장 풀어달라라고 하는 MSCI 요구잖아요. 뭐 그러면 원 달러가 이제 환율이 막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원 환율이.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커버하느냐? 리스크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선물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서 크게 만든다든지. 해지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시장들을, 리스크 해지 시장들을. 그리고 또 원달러 판상품 시장, 선물 시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기재부나 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가 지금 이제 세종시 내려가기 직전 과천에 있을 때 마지막 세대일 때 제가 기재부를 출입을 했는데 그때 그 외환관리과인가? 외환자본과인가 있어요. 외환관리과. 그래서 외환관리과장이 얼마나 자주 담배를 피우러 뒤로 나오는지가 시장의 안정성 지표로 이제 기자들이 역으로 생각하고 요즘엔 별일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그 안에 가면은 기자들이 이제 뭐 과장들 상대로 취재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PC 몇 대 있는데 전화기랑 거기는 절대 외부인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시장에 뭐 이렇게 해서 외국환 평형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스무딩 오퍼레이팅 그래서 외환 약간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있던데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수출로 또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뭐 아까 뭐 잠깐 뭐 물적 분할 지배구조 이야기 좀 했고 뭐 MSCI 이야기도 했고 하는데 한국 거래소라든지 어떤 좀 자본시장 그 유관기관들 차원에서
조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노력들 혹은 해야 하는 노력들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MSCI 지수가 MSCI에서 요구하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거기 맥을 같이 하는. 네, 맥을 같이 합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좀 적어요. 네. 예. 아마 제가 보기엔 MSCI 이 선진지수 평균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배당이. 아유, 그럼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럼 배당이 왜 적느냐. 그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이 예. 그 순이익 100을 벌었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꼴등이랍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안 주주환원 준다는 거죠. 정책이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 부장님하고 말씀하셨던 우리 물적 분할할 때 그것도 주주환원 정책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소액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것도 주주환원 정책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왜 그러냐? 그 MSCI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 한국 지배구조 개선 제도적으로 이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MSCI 관심 사항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 회사가 돈 잘 벌고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저 대주주가 계속 빼나가고 그렇죠. 알짜 사업 빼나가고 하니 그런 거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구조를 좀 잘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꾸 순환출자에서 대기업들 순환출자에서 지배구조 자꾸 연결고리 만들지 말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경영이 이사들의 판단이 독립 정말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를 위한 판단, 기업을 위한 판단은 하잖아요. 주주를 위한 판단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렇죠. 네. 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회의 운영 방법, 이사회의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소수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대주주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만 판단하지 말고 주주를 위해서도 판단해라라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MSCI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 시장은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가 많으니까 사실은 2010년 후반 그러니까 요즘은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4, 5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네. 한국 시장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아. 어디서 어떤 사건이 나올 줄 모르겠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에코프로비엠 회장님이 내부자 거래하시고. 그러니까. 예, 막,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영문 공시도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MSCI가 영문 공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은 한국인 투자자처럼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그 실시간으로 공시를 딱 해석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시간이 아니라 영문 공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문 공시 좀 하자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종목은 대형주 몇 개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뭐 코스피 200 정도만 관심 코스피 갖고. 이게 몇 개 종목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지 뭐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끌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세계에서 시가총액 한 10위 이내에 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2000년대 전후에 새롭게 나온 ICT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혁신 기업들. 그렇죠. 혁신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상승이나 시장 상승을 끌고 가고 있거든.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이렇게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 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돼 있으니까 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받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유관기관이나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투자 자금이 많아야죠. 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존의 전통 사업 가지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는 그 대형 기업, 대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기존 산업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사업 하는 회사들 좀 아까 유니콘, 네. 데카콘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키워가지고 네. 예, 지원해서 키우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상장만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꼭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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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있는 그 IT 쪽에 있는 어떤 그 첨단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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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시장 가니까 미국 기업인데 이런 회사도 있네라고 해서 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자 자금이 들어오겠죠.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망 기업과 네. 해외 거래소 유망 기업을 서로 교차 상장하는 거예요. 같이 거래할 수 교차 있고. 상장.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거래되니까 좋고 네. 또 해외에 있는 유망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외국인 자금들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 이중 상장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뭐 NYSE, 코스닥과 나스닥 이렇게 이중 상장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 네.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중 상장 할 수 있는데 교차 상장은 뭐냐면 서로 바꾸자는 얘기거든, 이렇게. 교환 학생처럼. 예. 그러니까 같이 거래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 A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되고 나스닥에서도 거래되고 네. 나스닥에 있는 B 기업이 나스닥에 거래되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교차 그러니까 이중 상장과는 좀 다른 거죠. 이중 상장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건데 교차 상장은 그래 서로 거래합시다라고 하는 게 교차 상장. 그게 교차 그 상장이에요. DR, ADR 그 예탁 증서 가지고 서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 예. 주식을 서로. 예. 뭐 예를 들어 글로벌 약에 100주가 있다. 그럼 50주는 여기, 50주는 여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KDR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교차 상장을 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러다 보면은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영문 공시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됩니다. 조금씩 거래소도 노력은 하고 계시던데요. 영문공시 그때 사이트도 만들지 않았어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영문공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취재할 때만 들어가 보고. 예. 그 영문공시는 몇 개 해야 되는데 없고. 사실은 예. 뭐 코스피 코스닥 전 상장 기업이 영문공시를 뭐 적극적으로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한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상장 기업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보기에 이런 회사들은 적어도 영문공시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은 처음에는 그런 회사들부터 찾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문공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의 투명성, 뭐 지배구조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시장의 투명성,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시장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유독 불공정거래 많이 발생하고 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게 맞아요. 이루어지다 보니 형량이 너무 낮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시장이 글로벌화해야 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50억 원 이상 횡령 배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부당이득을 얻어도 그 양형 기준은 5년 뭐 이러더라고. 거기에다 또 뭐 그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뭐 5년이면 부당이득을 좀 반납했고 이러면 또 경감해주고 막.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막 뭐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춘 전문위원께서도 많이 좀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가고 네. 이제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 아니라 네.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의 그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 PBR이나 PER 네. 이런 것들이 MSCI 선진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평균만 가도 네. 주가 지수는 30%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따져봤어요. 어. 네, 거의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거의 저희 꼴찌 수준. 맞아요. 아,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 이제 그 실타래를 좀 힘들지만 네, 같이 네. 풀어가야 되고, 또 다행인 것은 이제 직접 투자자들, 개인 투자들이 이제 1,000만 명 시대에 맞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아졌고, 이게 이제 각 가게의 삶과 가게의 자산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그래서 것 같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직접 시장에 참여하시고 계신데 이 우리 시장이 이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네. 외국에는 사실은 선진 시장은 간접 투자 시장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게 많죠. 예.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직접 많이 참여하면 우리는 시장 제도가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가져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네. 곳곳에서 네. 기관에 비해서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 것들을 고치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예. 찾아보면 아주 구석구석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공모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뭐 굉장히 불리한 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에 비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법 제도도 거기에 그렇죠. 맞게 개편해야 하는.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앤장 금융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춘 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도움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